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 경기도 화성으로 오늘은 한번 가볼 거예요.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살짝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저번에는 수원의 독립운동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3.1운동 2차 시에서 수원은 3.1 만세운동, 3.16 만세운동, 3.29 만세운동 해가지고 세 번의 만세운동이 일어났었던 걸 얘기를 해드렸고, 수원 화성과 행궁 중심으로 일어났던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화성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저희가 갈 경기도 화성은 지역명이고요. 수원에서 일어났던 화성은 건축물 하나의 그 행제성 그 성과 이름이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수원 화성과 행궁에서 일어났던 거기서는 거의 이제 세 번이 일어나고 비폭력으로 이루어졌었죠. 그죠? 그리고 학생들이나 이런 단체로 이루어지는데, 경기도 화성은 좀 다른 내용으로 가요.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중심지에서 장날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보다는 경기도 화성에서는 훨씬 더 이제 좀 다양한 성격으로 등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화성 만세운동의 특징,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 인물들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화성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시면서 저번까지는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마 이 경기도 화성에서는 낯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과 얼굴을 하나씩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처음 시작하기 전에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로 이제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화성은 특징이 또 좀 뭐냐면 집장촌이 많았어요. 집장촌이 뭐냐면 성씨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윤씨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파평 윤씨인데 파평 윤씨들의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윤씨성인 거죠. 그러면 뭐 작은아버지, 사촌, 뭐 삼촌 이렇게 친척들끼리 사는 게 집장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촌리에 사는 사람들, 여기는 뭐 장씨나 차씨가 산다거나, 또 어느 마을은 김씨와 이씨가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경기도 화성은 약간 집장촌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게 좀 다른 지역하고는 좀 틀려요. 수원 화성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만든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외지인들이 와서 마을을 형성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또 마을을 형성해서 살았던 동네예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이 경기도 화성은 아주 옛날부터 오랫동안 씨족이 모여서 산 거죠. 집장촌이. 그러다 보니까 화성에 들어오면서 이 3.1 만세 운동의 성격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특징을, 집장촌이라는 특징 때문에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을 하면서 내용을 들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3.1 만세 운동의 먼저 전체적인 3.1 만세 운동의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제가 앞에서도 몇 번 언급한 기억이 있는데, 비폭력, 평화적 독립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기를 절대 들지 않았어요. 단지 이 사람들은 태극기 하나만 달랑 들고 만세만 외친 거예요. 싸움도 하지 않고 폭력도 휘두르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총칼을 들고 무력으로 대응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죽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체포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죠. 서울에서만 거의 3,000명이 체포가 됐었다고 하니까, 자, 이런 일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무기도 들고 싸운 사람들도 아닌데 단지 그냥 비폭력으로 만세만 했는데 거기다 내가 총을 쏘고 칼로 찌르고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을 때 세계적 비난을 받았던 사건이 바로 3.1 만세 운동이죠. 그리고 그 여파로 일본이 통치 제도의 정책까지 다 바뀌게 되는 계기, 큰 획을 그은 게 바로 3.1 만세 운동이에요. 더군다나 이 비폭력 평화적, 그리고 이 2달간 이루어졌던 이 여파의 영향력은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식민지였던 인도라든가 중국의 반식민지 일부 지역에서 이 3.1 만세와 같은 비폭력 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족대표 33인이 만세운동 계획했고, 독립선언서 낭독, 그리고 시가행진, 다른 곳에서도 거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게 바로 3.1 만세 운동이에요.
어느 정도로 전국적으로 확산됐냐면 232개 소도시 중에서 229개의 소도시에서 만세운동을 했대요. 그럼 세 군데만 빼고 전국에서 다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거의 98%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제 생각에 애기도 엄마 등에 업혀서 만세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아주 갓난 애기부터 전 국민, 노인까지 거의 다 참여했던 운동이 바로 3.1 만세 운동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독립운동가가 되겠죠. 경성여자고등학교 학생들 만세 시위 모습도 한번 제가 올려봤어요. 자, 이제 화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지도 하나를 올렸어요. 화성 만세길이라는 이제 지도를 올렸는데, 지금 보다시피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곳이 만세길이에요. 여러분이 여기를 걸어서 이렇게 답사를 가실 수도 있고 차를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도 있는데, 수원에서 바로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3.1, 3.16, 3.29 이렇게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바로 이제 여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3월 30일부터 화성에서의 만세 시위 운동이 시작되거든요. 아주 가장 격렬했던 시위 지역이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화성 지역의 대부분 지역을 돌면서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총 31km 정도 되는데 이 만세길이 당시에 한 60% 정도를 복원했다고 하니까 40km 이상의 길이였다고 상상하실 수 있겠죠. 훨씬 더 많은 넓이의 모든 화성 전 지역의 주민들이 참석했던 시위운동. 아마 전국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나의 시에서 다 전국 전 지역 주민들이 만세 시위에 참여했던 것은 아마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일어났던 만세운동 시위 지역입니다.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무력항쟁이에요. 제가 아까 3.1운동에서 계속 강조했죠? 비폭력, 평화주의. 그죠? 근데 여기는 무력항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화성의 3.1 만세운동을 살펴보면서 왜 무력항쟁으로 성격이 바뀌게 되었을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보고 짐작해보면서 내용을 좀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화성 3.1 운동은 무력투쟁 운동이에요. 종교계와 그리고 계층을 초월하는 거였어요. 보통은 개신교나 이런 쪽 기독교분들이나 천주교분들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3.1 만세운동, 그리고 교사들이 중심이 돼서 3.1 만세운동, 만세운동을 많이 주동을 하거든요. 지역적으로. 근데 이 화성에서는 종교, 계층 이런 거 없이 주민이라면 누구나 다 참석하는 그런 항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무력투쟁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국에서 일본 순사 2명을 죽인 유일한 지역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순사를 죽인 사건이 없었거든요. 일본 경찰을 죽인 사건이. 근데 여기에서만 일본 경찰 2명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큰 보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경찰관이 살고 있는 곳, 면사무소, 우체국, 일본인이 살고 있는 집 등 그런 집들을 파괴하거나 불에 태우는 등 이런 무력투쟁, 일본과 비슷한, 그쵸? 일본의 무력항쟁에, 무력 대응에 우리도 무력으로 대응한 사건. 이게 바로 화성 만세 운동입니다. 3월 31일 날 시작된 운동은 거의 4월 15일, 16일까지 거의 2주 정도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죠. 많은 사람이 이제 여기에 참여했다 보니까 이 화성에서 참여했던 3.1 운동가 중에 그 서운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반면에 기록에도 남아있고 체포도 되었었지만 증거가 불충분해서 아직도 서운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다 그 공로를 인정받는 받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무력투쟁으로 바뀌었을지 생각 한번 하시면서 나머지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항쟁이 강렬했던 곳이 화수리 항쟁이에요. 화수리 항쟁은 그 4월 3일 새벽에 사람들이 모여서 만세 시위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석포리, 수촌리를 거쳐서 화수리에서 최고의 종착점이 이루어지죠. 여기까지 도착했을 때 4월 31일에 시작해서 시위가 마을을 거쳐서 이 화수리에 도착했을 때 거의 2,500명 정도 이상의 주민들이 참여를 했다고 해요. 지금의 인구 수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만 해도 인구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화수리 주재소들은 이제 일본인들이 머물면서 뭐 하는 곳이거든요. 거기를 공격하고 순사 한 명도 여기에서 처단을 하게 됩니다. 100여 명의 결사대를 모집을 해요. 그래서 이 100여 명의 결사대들이 무장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내란죄로 보안법으로 잡히고 최고 15년형까지 받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대로 가만히 있을 일본이 아니죠. 그죠? 일제가 아니죠. 4월 4일 똑같이 새벽에 불시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마을로 들어온 이 일본들은 마을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이고요. 그리고 집을 40채가 넘는 집 가운데 반 가까이 불에 태우고 훼손하게 되죠. 화성 전 지역에서 아마 이 마을 단위로 학살을 시작한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이 화성 지역. 그리고 왜 마을 단위로 학살이 만들어지게 됐느냐? 지금 아시겠죠? 마을에서 마을로 이어지면서 마을 단위의 전 주민들이 거의 참석한 그런 만세운동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건 우정읍 3일 독립만세 기념비거든요. 독립기념비거든요. 독립운동 기념비. 제가 나중에 이거 영상으로 찍어갖고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제가 만세길을 한 번씩 기회 날 때 한번 가보셨으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덩그러니 있어요. 화수초등학교 앞에. 그래서 아마 지나갈 때 그냥 차를 가지고 지나가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사진을 제가 일부러 그래서 올렸어요. 제가 영상으로 찍을 때 올릴 거였는데 사진으로도 올렸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보시면서 눈여겨 답사 지역으로 가실 때도 기억에 남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 올려봤습니다. 자, 그 이후에 또 수촌리 학살 사건도 일어나요. 여기에서도 수촌리에서도 독립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어났던 민간인들을 또 제2의 학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군이 똑같이 새벽에 쳐들어와서 여기에도 집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42개의 집 중에 38호가 거의 불에 타거든요. 그럼 이 사실은 뭐를 증명하느냐? 이 집이 이제 거의 마을 하나가 전체가 다 불에 탄 거죠. 마을 전체가 다 몰살당한 수촌리의 실상은 서울까지 전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인근에 사는 독립운동가도 있고, 그쵸? 이쪽에 나와 있는 뭐 기자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해외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서울까지 퍼졌고, 입소문을 통해서 퍼지게 되죠. 하지만 거의 사람들은 어머 그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암암리에 어머 이러면서 일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었지만 일본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걔네들을 학살하지 않았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변명을 하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 지방에 있는 경찰서를 주관하는 중앙은 서울에 있어요. 중앙경찰관은. 근데 이 지방에서 일일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서울에서 다 명령을 내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지방의 경찰관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거대라. 증거가 없잖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4월 16일 날 드디어 외국인 선교사들과 기자들을 통해서 이 사실이 전국적으로 인정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돼요. 이곳에 직접 방문한 이 소식을 듣고 서울에 있던 기자들과 선교사들이 외국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세계의 신문기에 실기 위해서 이쪽 직접 방문합니다. 수촌리에 방문하고 그 학살 장소와 그 불탄 집들을 보면서 사진으로 기록을 하고 그것을 신문기사에 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알리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던 그 사건들이 외국인 선교사와 외국인 기자들이 기사로 실었을 때는
차츰차츰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일본도 이때부터는 나 몰라라 나 몰라라 나는 모른다 하고 부인만 할 수는 없는 상황까지 가게 돼버린 거죠. 지금 이 사진은 장안 3.1만세 운동 기념비예요. 이거는 진짜 제가 찾을 때 조금 주소를 완전히 찍어서 가서 찾았는데 찾으면서도 찾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그만큼 외진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만약에 이런 기념비조차 없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수많은 독립운동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노력들이 많겠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는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사진도 올렸습니다. 자, 이제 그럼 감이 오시나요? 비폭력 운동이었던 만세운동이 화성에서 무력투쟁 운동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는 비폭력을 했어요. 평화주의였어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에게 대응한 건 무력행사였어요. 무력으로 대응했어요. 거기에서 선생님이 만세를 하는데 제 옆에 있던 사람이 총에 맞아 죽고,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 불이 나고,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이 옆집에 저와 친했던 친구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몰랐던 옆에서 그냥 놀고 있던 어린 아이들이 이런 학살로 죽음을 당하고 다치고 몰살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자, 여러분이라면 계속 내 마을에 내 주민들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만세 하고만 외치실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주동자 얼마나 화가 났을지. 그래서 여기에서도 결사대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은 만세 시위 운동을 하는 거고요. 이 결사대들, 100일의 결사대들이 모여서 무장투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수감될 거를 각오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체포된 이후에 순순히 풀려가는 것도 아니고 고문을 당해서 장애가 되기도 하고 고문을 당한 그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수시로 보게 되면서 아마 그 저항의식이 최고조에 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억울함이 하늘을 뚫지 않았을까. 그래서 비폭력 운동이 화성에 이르러서는 무력투쟁으로 바뀐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본의 무력 대응에 대한 반발, 그쵸?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일본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되죠. 드디어 일제도 보복을 계획합니다. 여태까지 화수리, 수초니에서 학살해온 건 그렇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복이 아니었나 봐요. 제대로 된 보복을 하겠다 하고 계획을 세워요. 왜냐하면 이러한 무력적인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운동으로 확산될까봐 겁을 먹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비폭력이라고 하면 일본인 사상자나 군인들이 다치거나 일본인 그리고 여기 와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평범한 일본인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피해를 안 받는데 이 무력투쟁으로 바뀌니까 자기네도 민간인의 피해라든가 아니면 군인이나 이런 순사들의 앞으로 더 커지면 더 많은 희생자들이 등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것이 일본의 독립운동의 열기에 훨씬 더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까봐 두렵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잠깐의 무력투쟁으로 일본이 그거에 두려움을 느끼게 됐다면 우리는 10여 년이 넘는 동안 10년이 넘는 그 공포 정치 속에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가 왜 3.1만세 운동을 전 국민이 다 힘을 합쳐서 참여를 할 수밖에 없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일본도 이제 자금이나마 우리나라 민족의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이 화성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소요 원인이 제암리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있는 기독교도인 천도교의 교인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유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죠. 3.1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계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수춘이나 이 화성에서도 주로 이루었던 이 주도자들이
대부분 종교계였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제암리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로 찾아오게 되죠. 자,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은 민간인 학살 사건이고요. 아마 사람 수로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죽인 사건으로는 가장 큰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고요. 바란장터와 고주리 만세 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4월 15일 제암리 주민을 교회에 가둔 후에 거기에 불을 지르고 마을 전체를 불태운 사건이에요. 제암리 교회에 가둬져서 죽은 사람이 23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그냥 민간인, 밖에 있던 민간인도 죽였던 사람들이 한 3명 정도 돼서 이 제암리에서만 한 26명 정도가 죽게 됩니다. 이건 죽은 사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다 불을 태워서 이제 증거를 없애죠. 그리고 옆마을에 가서 고주리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고주리에 있던 천도교도인 6명도 함께 총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도 마을을 불태우죠. 제암리 교회 모습이에요. 앞에 건물을 아예 불에 타서 다 부셔졌고요. 뒤에 이제 부속 건물 같은 거 조금씩 남아있는데, 이 제암리 사건의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리타라는 장교가 부하들을 이끌고 13일날 이 복수할 계획을 세워요. 보복 계획을. 그리고 여기를 안내해줄 한국인 안내인, 한국인 뭐 순사라고 하던데 한국인 순사 안내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 일을 하고 있는 일본인 상인, 이런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서 이 제암리까지 옵니다. 그리고 제암리에 와서는 지금까지 화성에서 일어났던 많은 만세 시위에 우리가 무력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라는 말로 빌미를 세우죠. 그 핑계를 대고 본격적으로 내가 사과를 할 테니, 대표자로 사과를 할 테니 15세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을 남자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요. 주변의 여자들과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더니 마을 사람들을, 그 나온 마을 남자들을 제암리 교회 안에 들어가서 사과를 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제암리 교회 안에다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제 모이게 되겠죠. 사람들이 다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다 못을 박아서 못 나오게 막더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총으로 쏴서 다 죽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다 일제히 군인들이 둘러서서 총을 쏩니다. 그리고 나서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자 거기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리고 총소리를 듣고 마을 주민들 중에 몇 사람도 총살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총 여기에서 26명이 죽게 돼요. 그리고 고주리까지 가면 3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죠. 이 사진은 거의 형체만, 벽만 남아있는 그 폐허가 된 제암리 학살 가옥입니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고, 더군다나 이 학살 가옥 중에서 외로이 떨어져 있는 2채 정도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이런 형식으로 불에 타거나 훼손되거나 부셔졌다고 해요. 그러니 이 학살 사건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여러분 짐작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증거 인멸. 증거를 남기지 않겠다는 거였겠죠. 또 이 사진에는 어린아이가 혼자 서 있어요. 허허벌판에. 근데 이게 허허벌판이 아닌 거죠. 집이 다 무너지고, 그쵸? 황폐화된 곳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곳. 그리고 뒤에 보면, 구석에 보면 약간 집의 형체만 남아있는 벽들도 보입니다. 허탈해하는 어린아이의 모습. 그리고 이 아이는 부모를 잃었을지도 몰라요. 마지막 장면은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모든 걸 잃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두 여인의 모습입니다. 허탈해 보이시나요? 제가 볼 땐 아무 기운도 없고 어이가 없는 모습? 그러니까 멍하게 있는 모습인 것처럼 보여요. 이 두 사람은 가족을 잃은 슬픔도 있을 거고, 온 모든 가전제품, 또 집, 뭐 세간살이 다 잃었겠죠. 이 와중에 사상자도 있을 수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불을 탄 마을은
농사나 이런 거에서 벼나 이런 것들도 다 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먹고 살 걱정. 그래서 이분들은 먹고 살 걱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이 가족을 잃은 슬픔을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니면 일제에 대한 더 이상 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도 안 되겠구나라는 포기 상태인 건지, 아니면 이 와중에도 내가 일본을 꼭 이겨야겠다, 내 이 가족들, 이 마을의 원수를 갚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땐 이때는 아무것도 허탈하고 죽음과 같은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을 잃은 슬픔의 모습, 그쵸? 여러분도 같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사건들을 누가 알렸냐? 스코필드라는 분이 알렸어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독립운동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아마 지금까지 살펴본 분 중에 이제 외국인 분이 처음 등장하는 것 같긴 해요. 옆에 서코필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이름으로 본인이 나중에 개명하신 이름이에요. 3.1운동에도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제암리 대학살 보고서라는 걸로 이 제암리 사건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요, 본국으로. 그리고 58년 해방이 돼서야 다시 이제 우리나라에 초청으로 오셔서 우리나라에서 머물러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외국인 최초로는 아마 유일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외국인 최초로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으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스코필드는 3.1운동 때도 참여했다고 말씀드렸어요. 33인의 민족대표, 그 외 1위 해서 34번째, 34번째 민족대표라는 명칭까지 갖고 있으세요. 왜냐면 국외에 알리려면 국외의 정세를 저희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스코필드였어요. 그래서 이 스코필드와 친분을 갖고 있던 이 독립운동 계획했던 분이 그 정세를 도움을 받아서 시점,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조인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이 이제 조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힘이 없으니 네가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려달라. 그래서 홍보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된 분이 바로 스코필드예요. 그래서 스코필드가 평상시에 다닐 때 항상 가지고 다녔던 것이 카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1운동 때도 카메라로 찍어서 전 세계에 일제의 만행을 알려지게 됐죠. 그렇다면 일제는 그럼 전 세계는 몰랐느냐? 왜냐면 일제는 우리나라,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을사늑약을 통해서 억울하게 한일병합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을 몰랐어요. 그냥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고, 그리고 힘드니까 그냥 조인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얘네가 동의했어? 이런 식으로 일본은 홍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3.1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리는 데는 그 사람들의 이해가 필요했겠죠.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스코필드입니다. 제암리 학살 사건도 알려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은 이후에 4월 5일 이제 일어나고 4월 15일에 학살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그 누구도 이 장소에 가서 시신들을 수습하거나 이럴 엄두를 못 냅니다. 왜냐면 일본인들 들어가다가 일본인들한테 총살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체포가 당할까봐 겁이 나서 이 지역 주민 사람들 그 누구도 이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을 주민조차도. 그런데 서코필이 일제의 감시를 피해서 이 처참한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서코필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걸렸었대요. 그래서 장애를 좀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몸이 좀 불편하셨다고 하는데, 이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일제 감시가 좀 허술했겠죠. 그쵸? 함부로 이제 할 수는 없으니까, 강대국 사람이니까. 여기에서만 봐도 나라가 약하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서코필이 이 감시를 피해 처참한 현장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거기 제암리 교회에서 죽었던, 불에 탔던 시신들을 23명의 시신을 수습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뭐 대충 했겠죠. 제대로는 못 했겠죠. 그래도 그 뼈나 이런 것들을 수습을 해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공동묘지 입구에 안장을 합니다. 그리고 표지판을 세워요. 알 수 있게. 나중에라도 다시 거기를 발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서코필드의 이 노력이 아니었다면
지금 그 유해들을 다시 이렇게 봉안할 수 없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대합리 학살, 대학살 보고서라는 걸 사진을 첨부하고 내용을 써서 세계에 알리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중국에서 영자 신문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지고 일본에까지 건너가요.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에 머물러 있던 선교사들과 책자로 만들어요. 제합리 대학살 보고서. 그리고 이 책자를 일본인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내 나라 우리 사람들이 어떠한 잔인한 일을 하는지를 일본인 사람들한테도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 사람들한테도 불이라는 거를, 잘못된 일이라는 걸 인식시키겠다는 일념이었겠죠. 그리고 이 이후 귀국 후에 일본의 감시와 압박이 심해지죠. 함부로 이 사람을 쫓아내거나 할 수는 없어요. 조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계속해서 감시하고 모든 활동에 제약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실려있는 사진은 석호필이 직접 다 찍은 사진이래요. 그리고 이 사진 중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진들 중에서도 이 석호필이 찍은 사진도 꽤 많습니다. 석호필의 젊었을 때 모습이에요. 뒤에 계신 분은 통역을 했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말 나중에 잘하셨겠죠. 이제는 초창기라 한국말을 못하실 때였고, 그래서 통역관과 함께 이제 찍은 사진의 젊었을 때의 모습이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년에 이제 강의도 하시고 교수로서 강의를 하시고 그러셨던 모습입니다. 부인과 함께 찍은 모습이에요. 국민은 불의에 항거해야만 하고 목숨을 버려야만 할 때가 있다. 그럼으로써 일종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고 광명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스코필드가 한 말 중에 제 마음에 가장 드는 말이라서 제가 여기다 올렸는데, 그리고 스코필의 그 스코필드 선생님의 신념이 감긴 말인 것 같아요. 불의에 항거해라. 국민은 내 나라에, 그쵸, 식민지 지배를 받는 이런 억울한 상황에 항거하는 건 당연해요. 내는 내 나라 국민이니까. 하지만 이분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일이었기 때문에 항거를 한 거죠. 그리고 목숨까지 버릴 각오로 우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거죠. 그래야지만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고 광명을 되찾을 수 있다. 그래서 해방이 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나라를 위한 노력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신념대로 신념을 지키고 살아가신 분, 바로 스코필드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3.1운동 이후에 이제 외국에 실렸던 글이에요. 청년들이여 1919년 3.1운동을 이끈 한국인들을 기억하라. 여기에 말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이제 PPT를 만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런 비폭력 운동을 해서 성취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한국인들, 아까 불의에 항거한 거, 그죠? 그리고 노예 상태에서 이렇게 항거를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노력을 한 우리 사람들을 기억을 하라는 건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 사람들한테 3.1운동의 의미를 적절하게 표현해준 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묘지예요. 아까 거기 애국지사 묘에 이제 했는데, 제가 이거는 왜 올렸냐면 이 사람의 유언이 뭐 거창한 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묘비석에 써 있는 말이. 그래서 그 묘비석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을 하나 갖고 왔어요. 내가 죽거든 한국 땅에 묻어주시오. 내가 도와주던 소년과 소녀를 맡아주시오. 이 묘비명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우선 그냥 단순하게 소년과 소녀를 맡아주시오 라고 처음에 생각했다가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소년과 소녀라고 표현한 거는 우리 청소년들이잖아요.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은 미래의 일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힘들게 석고필드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이루어진 이 나라를 앞으로 더 미래를 더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맡아서 잘 해달라. 그러니 우리의 미래가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한 스코필드였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독립운동가의 한 분이라서 외국인이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스코필드뿐만 아니라 화성 학살 사건을 알린 외국인들의 명단이에요. 커티스 미국 영사, 선교사 언더우드. 특히 이 언더우드는 지금의 연세대의 전신인 학교를 세운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파원인 테일러 기자, 하디와 케일 등등 많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스코필드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화성 학살 사건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죠. 하지만 세계에서 처음에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대부분은 제국주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도 식민지가 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를 알리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자 조금씩 국가를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그 속에 속해 있는 외국인들은 이런 스코필드나 이런 사람들, 이런 스코필드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신문에 기사를 하거나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을 다른 나라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일본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겠죠. 이 사람들뿐 아니라 이런 일을 계기로 몇 분을 더 말씀드릴까 해요. 헐버트라는 분은 우리나라의 개화기 때 그 유경공원이라는 학교가 세워졌을 때 처음에는 선생님으로 오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우리나라에 이제 을사늑약이라는 게 맺어지자 이제 일본과 가장 느격적으로 치욕적으로 맺은 조약인데, 이 을사늑약이 맺어지자 이 을사늑약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려고 해요. 근데 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할 때 우리나라는 외교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국가의 외교관이나 어떤 권리를 가지고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네덜란드까지 안 그래도 이 당시에는 네덜란드까지 한 달이 넘게 걸리는데 네덜란드 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안 되는 거예요. 경비도 없고 갈 수 있는 여권이나 이런 것도 마련이 안 되고 그때 헐버트가 나서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죠. 외국인으로서. 그래서 자기의 보조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동.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헤이그 특사 네덜란드로 파견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도와준 헐버트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이런 일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도와줬던 일본인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기억도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된다면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모습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열심히 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도 공부하면서 스코필드를 빌미로 다른 사람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쓴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것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해요. 자, 이렇게 비판이 심해져요. 외국인들이 이제 스코필드를 비롯해서 많은 기자와 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나라에 이 사건들을 알리기 시작해요. 대대적으로 막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비판하진 않아요. 하지만 세계의 흐름이 살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3.1운동 말씀드렸잖아요. 3.1운동 자체가 비폭력이었고 평화주의였는데 이런 무력적 대응, 더군다나 마을 하나를 거의 학살하는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비판의 여론들이 막 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 머물고 있던 외국 공사관에서도 비판의 화살들을 쏘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그대로 있을 수는 없었죠. 일본도 뭔가 죄수처는 취해야 해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가 잘못했네? 아니면 그래? 이게 그럼 옳고 그름을 판단해 봐야지 라는 죄수처는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학살 사건을 일으킨 아리타라는 사람을 재판에 회부합니다. 학살 사건의 주범이었어요. 제가 아까 아리타 그 과정 얘기할 때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렸죠. 군법 재판에 회부를 해요. 군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학살 행위는 인정이 돼요. 그래 좀 과도했다. 그래서 뭐 조금만 했으면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하지만 형법에 규정된 규범이 아니므로, 범죄가 아니므로 무죄 선고를 받아요. 이건 왜냐? 우리나라의 식민지 이런 상황들을 약간 전쟁시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쟁 시에 다른 나라에 뭐 다른 이제 전쟁하던 상대편 사람을 죽였다고 그게 살인죄는 아니잖아요. 적군을 죽였다고. 그런 거와 같은 걸로 본 거죠. 그래서 죄는 아니다라는 걸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선에 주둔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 이 조선의 실정을 모르고 잘 익숙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이 자신의 군인들이 죽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욱해가지고 일으킨 우발적 사건이다 라고 마무리를 짓게 되죠. 억울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리고 이 재판도 분명히 일본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본에서 일본인에 의해서.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이 재판을 할 근거가 명분도 없기 때문에. 1969년에 해방된 이후에 일본 목사단체가 우리나라에 사과를 하러 와요.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제암리 교회에 찾아와서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암리 마을 사람들한테 사죄를 한 이후에 일본에서 모금한 비용으로 새 교회당도 마련을 해줘요. 그리고 1991년에 이 제암리 사건 때 길을 안내해줬던 사사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과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일본인인 그 아들이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직접 와서 사과를 한 게 아니에요. 학살 사건의 사과를 받으러 그 23명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일본을 가게 됩니다. 후손들이 사과를 받기 위해서 피해자가 그 일본으로 가서 너 나한테 사과해 하게 되는 거죠. 그 피해자가 그 사과를 받으러 가고 그 일본으로 가서 그 사람이 사과를 한 게 된 거죠.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과를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면 용서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잊지는 말아야 할 사건이죠. 그렇지 않으면 용서도 하고 잊어버리면 역사에서 지워져 버리게 되는 거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할 사건. 바로 화성 학살 사건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2년부터 유해 발굴 사업이 시작이 돼요. 이 지금 사진에서 나오시는 그 할머니는 자신의 그 남편의 유해라고 생각되는 그 장소에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거의 몇 년 만이죠. 이제 해로 하면 40년이 넘어서야 이제 자신의 남편을 찾게 되는 이런 거죠. 이때부터 유해 발굴이 시작되면서 화성 사건이 전반에 나오고 서훈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 기록들이 하나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에 이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도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던 중에 2007년에 아사히 신문에 기사가 하나 올라요. 우스노미야 조선군 사령관의 일기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건데 내용을 한번 잠깐 보면 30여 명을 교회에 가두고 학살 방화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한 일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실을 사실대로 처분하면 간단하지만 학살 방화를 인정하면 일본 제국의 입장이 엄청나게 불리해진다. 왜냐하면 세계적 비난도 많이 가해질 거고 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의기양양해서 그러네 쟤네가 인정했네 하고 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용히 하기로 했단 얘기죠. 저항했기 때문에 사륙했다. 이게 참 명분이에요. 그죠? 정당방위였다는 얘기겠죠. 저항했기 때문에 사륙을 했고 방화는 우연하게 불이 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발언을 합니다. 거짓말을. 그래서 이거를 또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리타의 판결문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언젠간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죠. 드디어 2007년에 이 일기장이 발견이 되면서 드디어 일본에도 진실이 밝혀지게 된 거죠. 화술이나 그 장안에서 일어났던 학살 사건이 수천리에서 일어났던 학살 사건 그리고 제암리에서 일어났던 학살 사건들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세계에 알려진 걸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화성에 대해서 이제 알 때 아까 스코필드부터 소개했던 그런 사람들은 많이 알지만
화성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고 있어요. 화성 지역민들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만 기억을 하죠. 제가 이런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새로운 운동가들 그리고 많은 활동들을 했던, 그러니까 꼭 우리가 유명한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진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들을 잊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화성에서 싸운 사람들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2014년부터 경기도 화성에서는 미서훈 조사 발굴 사업이라는 걸 시작을 해요. 이 서훈이라는 게 뭐냐면 독립운동을 했다는 걸 인정을 받으면 국가에서 훈장을 받거든요. 무슨 애국장이라든가 민족장이라든가 이런 이제 훈장을 받는데, 그러면 독립운동가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럼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받으면 이제 현충원 같은데 묻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아, 이 집안은 독립운동가의 집안이구나 라는 대우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부인이 살아남아 있다면 부인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국가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 목숨을 바친 대가를 후손들이나 명예로서 남겨주는 게 바로 이 서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암리나 화성은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화성 전 지역에서 일어나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감옥에 가기도 한 거에 비해서 서훈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좀 적었어요. 그 이유를 좀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미서훈 되면서 2019년 그리고 20년도에 서훈받게 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화성만세운동은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일어난 거. 원래는 한 3월 28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조사에 의해서면 4월 2일 본격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일어난 걸 보면 8개 면에서 29개 마을에서 만세 시위가 있었대요. 그리고 가옥이 거의 350채 가까이 소실이 되고 다 불에 타거나 부셔진 거예요. 그리고 46명이 죽고요. 26명이 부상을 당하고요. 여기서 이제 검거가 된 거죠. 경찰에 검거가 돼서 감옥에 수감된 사람만 442명이 넘었죠. 이거는 제암리 학살 사건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뺀 숫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특히 이 440명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440명들에 대해서도 서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중에서 몇 분만 서훈이 이루어지고 서훈이 안 이루어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차이식이라든가 여러분 그 화성 만세길에 보면 차병형 생가라든가 뭐 백나결 무슨 뭐 그 생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식, 차병한, 뭐 김연방, 김응식, 박광남, 그리고 백낙열 이런 분들은 한 1968년도 60년대서부터 70년대 넘어서까지 쭉 서훈을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서훈을 받지 못했느냐? 첫째 이유는 가명을 쓰신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앞에서 김구 선생님도 여러 가명을 썼다는 말씀 드리면서 얘기했었죠.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자기 이름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시면 가족들이 피해를 봤어요. 이 일본인들의 그 탄압 방식 중에 하나가, 저 선생님의 아빠가 만약에 독립운동을 하면 독립운동 한 사람은 어디를 숨을 거 아니에요. 잡히지 않으려면. 그러면 가족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거나 이제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가명을 쓰거나 이명을 쓰는 사람도 많았고 수시로 이름을 또 그 이름조차 수시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독립운동을 한 사람 중에서도 명확하게 이 이름을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증거도 잘 남기지 않았어요. 왜요?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그리고 더 이거는 슬프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암리에서 그 돌아가셨던 분 중에 서훈받은 홍원식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홍원식, 강태성 이 두 분이 있는데 이 두 분은 서훈을 받아요. 근데 부인도 거기서 이제 제가 그 제암리 교회 불태우고 나서 밖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부인들이거든요.
근데 부인들은 이름이 남아있지 않아요. 서운은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홍원식 부인 김씨, 강태성 부인 김씨, 그리고 애족장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자들은 보통 자신의 이름으로 잘 불리지 않았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누구의 부인 김씨 이런 식으로 여자들은 특히 그 부인들은 거의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서운이 미서운 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는 6명이 받고요. 작년에는 2020년에는 3명의 이제 독립운동가가 서운을 받습니다. 자, 1년 동안 연구를 해서 3명, 뭐 2명 이 정도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증거도 필요하고 자료가 많다 해도 그분이 그분인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힘든 작업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인물들은 사진이 있는 분들만 제가 만들어서 파일로 올렸어요. 화면으로 올렸으니까 얼굴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 이름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글은 사이토 이사무라는 일본 사람이 쓴 글이에요. 이것보다 훨씬 긴 내용으로 이제 기고를 한 건데 신문에 기고를 한 글인데 날짜를 보면 1919년 5월 22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이토라는 이분은 일본에서 어느 대학교에 이제 학장을 하셨던 분이고 교수였대요. 근데 이제 스코필드가 이 수촌리 사건, 하수리 사건, 제암리 대학살 사건들을 세계에 알린 거, 스코필드뿐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세계에 알린 거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스코필드는 일본으로까지 건너가서 책자를 발행해서 일본 사람들한테도 배포를 했다 그랬어요. 그걸로 인해서 소식을 접한 사이토 이사무라는 사람이 같은 일본인이고 현장을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같은 일본인으로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웠다고 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인간으로서 어떤 인권을 이제 훼손한 사건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같은 일본인이지만 일본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 기고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긴 글로 이제 일본어로 올린 글을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 놓으신 게 있어서 요걸 갖고 제가 위키백과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올렸는데 그 내용을 살짝 보면 갑자기 총성이 한 발, 두 발, 순간 해당은 사체의 사당. 이렇게 제암리의 참혹한 참상을 글로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내용을 보면 그것이 딱 더 눈에 띄거든요. 젖먹이를 아는 채인 젊은 어머니, 도망가다 넘어진 늙은이 등의 까맣게 탄 참상이 보이지 않는가. 자, 이거는 제암리에서 학살 사건이 있었던 것을 재현해서 글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것에 대한 일본인들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진짜 굉장히 큰 기고물이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일본에서도 일본 사람이지만 일본의 잘못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라고 해서 내 나라의 역사를 내 나라에서 잘못한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하지만 인정하지 않고 내 나라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를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거짓되게 증언한다면 올바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꾸 늘어나야 올바른 역사도 만들어지고 그거는 다른 나라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 역할은 바로 앞으로 자라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역할이겠죠. 그래서 올바른 역사관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글을 올렸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대한 특징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은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3.1 만세 운동의 특징은 비폭력, 평화적 운동. 그런데 거기에 일본이 대응한 것은 무력 대응.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서 세계적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3.1 만세 운동은 거의 전국 각지로 2달 동안 펼쳐나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해외에서 각지에서 제2, 제3의 만세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같은 식민지였던 인도나 중국도 반식민지였거든요. 중국에서도 이 영향을 받아서 비폭력 운동, 평화적 독립운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주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화성으로 들어오면서 성격이 약간 바뀌었다 그랬죠. 무장 투쟁으로 변화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마 전국에서 일어났던 3.1 만세 운동 중에 일본 순사를 죽인 2명을 죽였다고 했는데 일본 순사를 죽인 것은 이 화성 만세 운동이 유일한 지역이에요. 근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제가 앞에서 살짝 설명드린 것처럼 화성은 집장촌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총을 맞아 죽거나 칼에 찔려 죽는 거랑은 다른 의미인 거예요.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친척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내 주변에서 총을 맞고 죽거나 부상당하거나 체포되는 사람들이 나의 친척이며 나의 가족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던 3.1 만세 운동보다 훨씬 더 동지애가 느껴진 만세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인의 결사대를 만들어서 무장 투쟁 운동을 한 거죠. 뭐 경찰서 주재소도 폭파하거나 그리고 일본인들도 죽이기도 하고 가옥 들어가서 폭력을 쓰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일본인들한테 큰 공포감을 줘요. 그리고 만약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 일본인들이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꽤 많았어요. 이주한 사람들이. 그래서 뭐 장사를 하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 또 관리로서 와 있는 가족들 이런 가족들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이 화성 만세 운동의 무장 투쟁으로 변질된 것 때문에 또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화성이에요. 이 경기도 화성은 이제 그전에는 그냥 방어하는 의미에서 총을 쏘거나 다치는데 한 마을에서 마을 단위로 일어났기 때문에 마을 중심 학살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3.1 운동 대응만 했던 건데 이 경기도 화성에서는 특이하게도 뭐 새벽에 화수리 마을을 간다거나 수촌리 마을을 공격한다거나 이런 어떤 공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촌리 학살 사건, 화수리 학살 사건 이런 것까지 이루어지죠. 그리고 더 잔인한 방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뿐 아니라 불을 질러서 가옥을 태운다거나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의 삶의 터전까지 다 망가뜨려 버리는 학살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제암리 학살 사건은 제암리 교회에 가둬놓고 아예 계획적으로 진짜로 의도적으로 죽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 4월 15일에는 거의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시기도 아니었는데 모든 독립운동의 원흉이 이 제암리에서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제암리 교회에서 23명 그리고 이제 주민들 어디서는 주민 6명을 죽였다고 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자료에 따라서 살짝 다르기도 한데 그래서 고주리까지 가서 선생님이 설명한 건 32명 정도의 학살 사건이 일어났었던 것까지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제암리 학살 사건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학살 사건이 이루어진 이유는 집장촌, 마을 단위로 독립운동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마을 단위로 보복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체포가 됩니다. 근데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제대로 알리지 못해요. 서울까지 다 소문이 퍼지긴 하지만 그 누구도 믿지를 않아요. 근데 이거를 믿을 수 있게 증거 자료를 제시한 사람들이 외국인, 기자들, 그리고 선교사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인 스코필드라는 분을 소개를 했었어요. 이 스코필드는 3.1 만세 운동부터 이 제암리까지 세계에 알렸고 제암리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강제 추방이 돼서 우리나라에 해방된 이후 그리고 해방되고도 10년 후에나 우리나라에 옵니다. 이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초빙을 해서 우리나라에 오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학자로 교수로 활동을 하시다가 국내에 이제 애국자로서 칭호를 받게 되시죠. 자, 그렇다면 조선인들은 왜 이런 소식들을 알리지 못했을까요? 우선 다른 나라의 조선인들은 식민지 국민이었기 때문에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조선인들이 이런 소식들을 신문에 내거나 막 어떻게 뭐 국내에 국외에 알리거나 했으면 분명히 일본인한테 잡혀서 처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암리 사건에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그 시체조차 수습을 못한 부모도 있었고 부인도 있었고 자식들도 있었잖아요. 자기 가족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 누구도 조선인들은 수습하지 못했어요. 그 역할을 한 게 바로 스코필드와 언더우드라든가 이런 다른 외국인들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함부로 할 수 없었을까요? 네. 일본인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스코필드를 비롯한 외국인들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강한 나라가 뒤에서 딱 버텨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코필드를 강제로 가두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영국이나 캐나다나 미국에서 자기네 나라 국민을 가뒀다고 일본한테 뭐라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져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나라들하고 이제 의견이 갈리게 되면 자기 나라를 어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강대국한테는 밑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은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코필드가 강제로 출국을 하게 된 거는 감시도 많이 받았고 억압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점인 거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들을 잊지 말자 해서 화성에서 새로 서운을 받은 분들을 알려드렸어요.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독립운동가는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은 여성 독립운동가도 많이 나와서 김양화를 비롯해서 앞에서 했던 그런 분들이 많이 기록에 나와 있지만 그런 분들,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더 이제 연구를 하면서 발견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록되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찾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할 역할이죠. 그러면서 이런 분들을 찾고 기록을 해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보는 역사책이나 이런 데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 후세에 남아있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 분들을 역사로서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화성의 표어였던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게 바로 역사를 기록하는 자들의 중심이 되는 거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경기도 화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경기도 화성에서 그 3.1 만세 운동의 성격이 변한 것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을 잘 전달한, 의지를 갖고 전달한 외국인들도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남아있지 않은, 그리고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 이제 마지막이에요. 천안으로 갈 거예요. 천안 하면 여러분들 아마 떠오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시간은 천안으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